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이례적이었던 부분은 역시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발언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파월 의장이 대놓고 증시를 끌어내리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화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김만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최근 잇따라 최고점을 다시 쓰고 있는 증시에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경고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한 경제 행사에서 여러 척도로 볼 때 주식 가격이 상당히 높게 평가됐다며 일부 가격들은 역사적인 수준에 비해 높아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 CNBC는 연준 의장이 직접 자산 과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섣부른 금리 인하 완화 기대에 선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인 금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발언은 어땠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정책 기조가 다소 긴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고용과 물가 양쪽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Near-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are tilted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Two-sided risks mean that there is no risk-free path. If we ease too aggressively, we could leave the inflation job unfinished and need to reverse course later to fully restore 2% inflation. If we maintain restrictive policy too long, the labor market could soften unnecessarily.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금리를 인하한 결정의 배경으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위험 균형의 변화를 꼽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월 의장 발언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 인하가 확실하다는 시장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6일 발표될 지난달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연준 금리정책 경로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은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점포의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앱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데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문 닫은 은행 대신 다른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정식 명칭으로는 은행 대리업이라고 하죠. 이게 한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번 주 내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은행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을 통해 은행 고유 업무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겁니다. 오는 26일까지가 3분기 혁신금융 서비스 정기 신청 기한이어서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혁신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5대 은행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예고한 대로 이번 주 내에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지면 연내 실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까? 네, 4분기 신청이 오는 12월 말이어서 이번 주 내에 신청해야 연내 시범 서비스가 가능할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도 은행권을 압박해서 이번 주 내로 신청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당초 7월 은행 대리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단 좀 늦어졌지만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끝내서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혁신금융 심사와 은행 대리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연내 시범 서비스 개시가 무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대리업자로 꼽히는 우체국은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주체가 은행인 만큼 진행 상황에 맞춰 대리업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당국도 해당 발언의 검증과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은 뭡니까? 식약처는 어제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함유하는 제재의 제조, 수입업체들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받고 관련 자료와 근거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레놀은 대표적인 아세타미노펜 성분의 진통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지난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보건당국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인 쿠바엔 타이레놀이 없고 본질적으로 자폐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직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입장도 검토 이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간 누적된 국내외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폐하에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약품청이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위험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위험성과 관련된 증거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FDA도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은 있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폐하 심혈관계에 해로울 수 있는 이부프로펜 성분 대신 임산부들에게 많이 처방되었습니다. 국내 의료진도 임신 초기 고열은 폐하 기형을 유발하는데 열을 떨어뜨리려면 타이레놀 외에는 대체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된 각종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 중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충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풀겠다고 밝혔던 대책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이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31개 재정비 촉진지구 모두 110개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제 철폐한 1호 사업장인 미아 2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지원은 없다며 재정비 촉진 사업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주택들은 20%였던 기존 용적률이 30%까지 올라가게 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1.2배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일반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장 인센티브 제도 역시 재정비 촉진 지구에도 도입됩니다. 네, 물론 공급의 확대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집값을 자극할 거란 우려를 피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당장 예정된 미아 2구역만 해도 이번 서울시 규제 완화로 기존 3,519세대로 계획됐던 주택 공급이 약 4,000세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적률 상향은 정비사업 수익성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곧바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이 가진 입주권 등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기대감이 집값에 선반영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일단 눌러놓은 서울 집값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자칫 자극을 받진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네, 이번 서울시 규제 완화의 반응을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시장은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는 크게 미끄러졌던 주택 소비자 심리가 9.7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집값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2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확 꺾였으나 8월부터 다시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기 평균치인 107보다도 5포인트나 높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달까지 벌써 7개월 연속으로 10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 발표 전 수치를 아직은 밑돌고 있다며 규제 효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는 꺾였죠. 네,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 개선과 수출 호주세 등에 힘입어 5월부터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번엔 미국 관세 영향 확대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과 일부 통신사의 요금 할인 등 영향에 0.1%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융당국이 분쟁 조정안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소송을 허용하는 예외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일단 편면적 구속력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 결정에 강제력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조직 개편과 함께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정부안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학자들이나 금융권의 우려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엔 금융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에 사실상 단심제가 적용되는 구조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행정소송에서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론 무효로 보지 않지만 절차나 형식 등 중요한 부분을 어겼고 그 위반이 명백하다면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강제조정 결정이나 구속력이 붙은 조정안에 대해서는 제3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되 중대한 하자에 보호장치를 둘지는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요. 금융당국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학계와 사법부 등이 여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중에 하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금융사가 일부를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피싱범에 속아서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선뜻 환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에 은행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정부의 대책을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은행들이 그러니까 정면 대응을 해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은행연합회에서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 정책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은행권은 이번 정책이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도록 한 민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도 반발이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달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회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인데요. 또 제도를 악용한 신종 범죄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금융사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과도한 보호 장치를 도입하다 보면 소비자 편의성도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을 협의 중인데 계속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해킹 사태 관련 최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킹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대규모 해킹의 시작을 알렸던 SK텔레콤부터 KT와 롯데카드 등 관계자들이 모두 나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청문회 초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KT가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 사고 인지 시점 등 사태 현황과 관련해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T가 서버를 폐기해 고의로 해킹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KT는 소액 결제 범행에 활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김영섭 KT 대표는 펜토셀 관리가 부실했고 사고 이후에는 망해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ARS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김 대표는 현재 ARS뿐 아니라 SMS 인증, 패스 인증 등 소액 결제 전반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김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위약금 면제 등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300만 명 가까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터진 롯데카드의 경영진도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를 비롯해 윤종아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최근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KT 질의가 마무리되면 의원들은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 4.5일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그 로드맵을 짤 정부의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출범된 추진단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또 뭘 하게 됩니까? 네, 오늘 오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에서 2023년 기준 1800시간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150시간가량 더 긴 상황입니다. 추진단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주 4.5일제 이행 방안과 생산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 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합리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조건들,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찾아 제도 정비하겠습니다. 네, 선제 행동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규모가 크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과 근로시간이 2023년 32,000시간이었던 것이 올해 연말까지 추정치가 22,000시간으로 총 31% 감축될 것으로. 한독은 전사 AI 교육을 통해 업무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직원들의 근속 의향도 높아졌고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직원 수가 35명인 광주시 소재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 BA 에너지는 1주와 3주차 격주 금요일 오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3.3등 세무 플랫폼이 홈택스 정보를 대거 끌어다 쓰면서 서버 과부하가 생기는 일이 최근에 반복됐습니다. 숨겨진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본체인 홈택스 이용이 불편해지는 것도 당연히 곤란한 상황인데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 올린 국세행정 AI 전환 및 이 세무 플랫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입찰 공고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세무 플랫폼의 정보 자동 수집, 이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정확히는 전담 조직 신설 등의 조직 측면 보완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마구잡이로 스크래핑을 한다고 판단하고 이 홈택스를 거치지 않고 이들에게 일정 정보를 개방하는 이른바 국세 오픈 API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픈 API 등은 없던 업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 조직이 필요할 수가 있고 전담 조직이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할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 플랫폼사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이용하는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 플랫폼발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통계청 등의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과금 사례를 분석해 이 국세 데이터에 대한 과금 체계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수수료 부과는 컨설팅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오픈 API 구축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